오늘은 번역기를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제는 뭐냐면은 영어를 못해도 영어 논문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축을 만들었죠. 하나는 일단 영어 실력이 필요하죠. 영어 실력으로 하면 문법이라든지 어떤 표현력, 어휘력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영어 실력보다 더 필요한 게 작문이죠. 작문이라고 하면 어떤 논리라든지 구성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시츄에이션은 이게 두 개 다 좋은, 이 시츄에이션이 가장 좋은 거고, 여기가 가장 안 좋은 시츄에이션은 이제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영어 실력도 안 되고 작문도 안 되고. 근데 그나마 나은 거는 작문 실력은 좋은데 영어 실력이 안 좋은 경우, 이게 그나마 낫다고 했어요. 반대인 경우, 작문 실력이 안 좋은데 영어는 아주 잘하는 경우, 요거는 뭐 요거보다는 낫지만 이 경우보다는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문 능력이랑 영어 실력이랑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작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자기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혹은 뭐 이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그러면 먼저 방법 중에 하나는 국어로,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로 먼저 논문을 작성한다. 이 논문이라고 하면 맨스크립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바꾼다. 이 과정을 뭐가 도와줄 수 있냐? 번역기가 도와줄 수 있다. 요새는 이 번역기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냥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괜찮다라는 평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고, 하지만 몇 가지 팁을 생각하면 더 번역기를 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어로 먼저 문장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영어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게 왜 좋으냐면은 그냥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 그럼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저는 노래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노래를 완벽하게, 영어 가사 말고 한국 노래로 완벽하게 음정이라든지 멜로디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가사를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처음부터 영어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로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노래가 정해져 있으면 먼저 한국말로 완벽하게 그 노래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바꾸면 훨씬 더 쉽다. 그러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굳이 들어보면 이런 예를 또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 구도를 잡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집은 여기 좀 이렇게 집을 만들고, 여기 집 두 채를 만들고, 여기에는 뭐 산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대략,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가 있고, 대략 이렇게 구도를 잡은 다음에 이게 아웃라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세세하게 변화시키는 게 낫죠. 여기에 색깔을 뭐로 하고. 근데 마치 영어도 안 되고 작문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는 거는 마치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구도를 안 잡고 요거부터 세세하게, 여기로 굉장히 세세하게 그려 나가는 거랑 비슷해요.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보면 엉뚱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데 전체적인 구도가 완전히 틀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웃라인을 먼저 중시하는 거고, 아웃라인을 영어가 안 되면 국어로 먼저 작성,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인으로부터 국어로, 한국말이죠, 우리한테 국어는 한글로 작성, 그 다음에 영어로 변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처음에 국어로 완벽하게 작성을 한 다음에 국어로 아웃라인 작성하고, 그 아웃라인으로부터 한국말로 논리라든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한마디로 한국말로 논문을 작성하는 거죠. 매니스크립을. 그런 다음에 영어로 바꾸는 게 오히려 낫다. 물론 뭐 영어도 잘하고 작문도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영어로 써도 되겠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말로 한 다음에 영어로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이 경우는 여기 이제 가져온 게 실제 학생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말로 작성하고 각 문장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좀 이렇게 영어로 바꾼 겁니다. 물론 이제 돌려놓고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조금씩 바꿨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색깔로 뭘 표시해놨냐면은 이 내용을 한국말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영어로 어느 정도 잘 번역이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 번역이 좀 너무 이상하게 됐다, 원래 의도가 아닌 그런 경우는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거의 한 20문장이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하는 데는 한두 군데거든요. 그러면 그 1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는 잘 번역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따서 구글 번역을 돌린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국말을 먼저 한 다음에 구글 번역기 돌려서 해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을 구글 번역기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구글 번역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영어의 한국이 아니라 한국말이 영어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하면, 자, 한편으로 피규어 S10에서 G20FAI와 다이머 인터미디엇들을 각각 비교한 디스플레이스먼트 플러스 나타내었다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가져온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좀 틀린 거죠. 이제 뭐가 틀렸냐면은, 사실 여기서 비교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I의 디스플레이스먼트 플러스과 이 인터미디엇의 디스플레이스먼트 플러스를 비교한 건데, 여기 이제 뭐라고 나타내냐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플러스를 보여주는데 그 플러스이 이거를 비교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는 플러스이 비교되는 대상인데,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한국말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 피규어에서 나타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나타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비교를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편으로 피규어 S10에 이거와 이거의 디스플레이스먼트들을 비교한 애들의 디스플레이스먼트 플러스를 비교하였다. 그러니까 비교하였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타내었다보다. 이렇게 내가 바꾸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On the other hand, displayed plots of I and dimer intermediates of G20F were compared in figure S20. 물론 원은 이제 현재형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괜찮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한국말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한국말로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말로 작성을 하지만 번역될 거를 고려를 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쓰는 거죠. 이렇게 피규어에서 나타낸다는 것보다는 비교되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되었다는 걸 하고, 최악의 경우는 피규어에 나타냈다고 그냥 피규어는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게 나타냈다. 그럼 이 피규어를 뒤에다 보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여기 비교하였다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교하였다 하지 말고 지금 비교한다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벽하거든요. 거의 on one hand, 한편으로는 물론 이런 말 잘 쓰진 않지만 여하튼 displacement plots of I and dimer intermediates of G20F are compared. 괜찮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핵심은 뭐냐면은 구글 번역기를 돌려도 거의 90% 이상 확률로, 물론 이 학생이 지금 구글 번역기 돌린 다음에 또 나름대로 다 고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일일이 체크는 안 해봤는데 거의 90% 이상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뜻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 문장 자체가 문법은 틀리질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뭐 뜻이 이상한 영어로 바꿔줄 망정 문법이 틀린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한국말로 완벽하게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라든지 다른 번역기를 이용해서 영어로 바꾸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까지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면 영어 못해도 영어 논문을 잘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영어 실력보다는 오히려 작문 실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가 약하다면 자기가 잘하는 국어로 작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영어 구글 번역기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게 되면 문법에 틀린 영어 표현은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어 표현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사용될까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표현 전체에서 몇 %나 논문 작성에 사용될까?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라고 할 때 우리가 말을 하는 영어가 있고 글을 쓰는 영어가 있죠. 그래서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 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영어 논문 작성이라는 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일단 전체의 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비공식적인 표현들, 우리가 편하게 쓰는 표현들 있을 수 있고 좀 공식적인 표현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논문 작성이라는 거는 글로 작성하는 거면서도 공식적인 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 전체로 따지면 이 전체에 전체로 그냥 따지면 이 전체에 그냥 따지면 전체 4분의 1 정도죠. 이렇게만 따지면. 그래서 그냥 딱 따졌을 때 약 한 25% 정도가 논문 작성에 사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말로 하는 표현들 중에 이게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표현이. 그리고 말을 잘해야 영어를 보통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발음도 있고 듣기도 있고, 그죠? 여기에는 발음도 있고 듣기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해도 여전히 영어 논문을 작성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영어 발음도 굉장히 구려도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표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튜브나 다른 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 많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상황에 맞게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딱 그 상황에 맞게 단어를 조합해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전혀 몰라도 여전히 이 논문 작성하는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마저 잘하면 물론 이제 영어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나눌 때는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전체에서 4분의 1부면 25% 정도지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포션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체 영어 표현 전체에서 실제 논문 작성에 필요한 표현, 특히 과학기술 논문은 읽기 편하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한 100분의 1 정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어의 100분의 1만 알아도 충분히 논문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영어 전체를 놓고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못 알아듣고 뭐 영어 표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잘 공부해도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따지면 4분의 1이고 실질적으로는 100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논문 작성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영어라는 그 전체 여러 가지 능력 중에 100분의 1 정도만 논문 작성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을 가지자, 희망을 좀 가지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여기 문서라 하면 논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보고서라든지 다른 형태의 우리가 연구나 과학기술 활동을 할 때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작성해야 될 경우에 학생들이 처음에 작성해 오는 것을 보면 혹은 중간에 지도교수가 또 학생과 함께 그 문서를 고치다가 보면 이 문장이 영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논리, 즉 글쓰기의 문제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글쓰기라는 게 즉 영어로 글쓰기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하나는 글쓰기 자체 능력과 영어의 능력이 필요하죠. 이 글쓰기라고 하면 논리, 명확성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당연히 학생들은 90% 이상의 학생들은 영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영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 경험상 50% 이상의 학생들은 이 글쓰기 자체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영어의 문제가 많은 경우라면 굳이 처음부터 영어로 글을 작성하기보다는 차라리 한글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 이 과정에서 제가 구글 번역기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영어 논문을 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먼저 이제 여기 한글로 완벽하게 잘 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구글 번역기를 사용할 거라면 이 번역이 될 거를 고려를 해서 이 한글로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팁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인 팁.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최대한 이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모호함이 없게 작성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 논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읽는 문서잖아요. 그래서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읽는 문서, 보고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장을 글로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랑은 매우 다르다는 거죠. 이 대화를 할 때랑 이 논문 보고서를 글로 작성할 때는 사실은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생략해도 서로 컨텍스트가 다 통하는 경우가 많죠. 즉 우리가 소리를 내어가지고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소리뿐만 아니라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이러한 클리어한 것들 주어나 목적어의 관계, 개체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육하 원칙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을 하질 않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특히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런 말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봅시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 특히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머리를 깎았어요. 이런 문장을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대부분 다 알아듣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무슨 말이죠? 이게 정말 머리를 쳤다는 얘기인가요? 헤드를 쳤다는 얘기는 아니죠. 머리카락을 깎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이게 아까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라고 알아듣죠.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 않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써야 되죠? 아까 누구의 머리카락을 깎았다는 거죠? 이건 말 안 해도 나의 머리카락을 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논문을 적을 때는 마치 대화할 때 아까 머리를 깎았어요 라고 말하면 충분하니까 글로 적을 때도 거의 이런 느낌으로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적으면 알아듣겠지 하고 혹은 그냥 글 쓰는 스타일이나 그 습관 자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안 적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괜찮은데, 사실 뭐 대화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했을 때 충분하지 않을 경우도 있죠. 물론 이런 경우는 충분하지만. 그래서 글로 적을 때, 특히 나중에 이 적은 이 글이 영어로 변환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적는 게 좋다는 거죠. 심지어 영어로 먼저 바로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 다 생략하고 적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적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속해보면 요것마저도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나의 머리카락을 깎았다는 건데 누가 깎았다는 거죠? 누가 깎았다는 거죠? 이발사가 깎았겠죠, 이발사가. 이발사가.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이발사가 깎은 거죠. 나의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자, 이 정도 하면 그나마 낫죠. 명확하게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육하 원칙을 다 하는 게 좋다고 했고, 모호성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어서, 비유를 굳이 들자면,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아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에, 이발사가 나의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자, 이렇게 적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걸 더 명확하게 적는 게 좋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이 시간은 명확하게 적어줬어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3시 45분 사이에 이발사가 나의 머리카락. 어떤 이발사? 이발사는 워낙 많잖아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학교 앞 명랑 이발관, 명랑 헤어의 거기에 이발사 한 명이면 모르겠지만 여러 스타일리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랑 헤어의 김정희 스타일리스트가 나의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이렇게 적으면 훨씬 더 명확하죠. 그래서 나중에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다 생략하고 딱 필요한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모호성도 없도록 최대한 리던던트하게 적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근데 그냥 얼마만큼 깎았다는 것도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더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강동원 스타일로 깎았어요. 자,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제 장소가 당연히 컨텍스트상 이 명랑 헤어 아니겠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거기서 깎았다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학교 명랑 헤어의 김영희 스타일리스트가 명랑 헤어 사업장 안 두 번째 의자에서 나의 머리카락을 강동원 스타일로 깎았어요. 자, 이 정도로 적어주면 아주 명확해지죠. 모호성이 거의 없죠. 처음에 그냥 아까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아까 머리를 깎았어요.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정도 레벨로 명확하게 적는다면 모호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논문이나 어떤 보고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스타일로 적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나중에 영어로 번역될 거를 고려를 하고 적는다면 이렇게 적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확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성. 그러니까 그만큼 글을 적게 써서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비성이죠. 아름답게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사실은 경제성과 신비성은 우리가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죠.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성에서는 아주 좋죠.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신비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명확성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명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명확성 부분이고 번역을 염두에 뒀을 때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주어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있고 스타일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논문을 적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 정도 수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 경우처럼 명확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 독자들은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컨텍스트상 이렇게만 말을 해도 거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말을 할 때는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중에 구글 번역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영어로 바꿔서 적는 게 좋다. 그렇게 다 적은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라든지 컨텍스트상, 문맥상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라서 좀 지워도 되는 내용이라면 그러면 지워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으로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위치라든지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컨텍스트상 여기에 있었던 일, 여기에서 머리를 깎았을 때 생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을 한다면 굳이 그때마다 두 번째 의자에서 이런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문장을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포인트는 우리가 과학기술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적을 때에 우리가 그냥 보통 대화를 할 때 하듯이 어떤 효과적인 컨텍스트상 많은 것들이 생략된
방식으로 적지 말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어떠한 모호성도 없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답답하게 적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